역사를 돌아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절대 권력을 손에 넣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떤 개인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20세기 가장 악명 높은 독재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차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수법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고 놀랍게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베니토 무솔리니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난 후 이탈리아로 돌아온 그는 기존 정부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확신했습니다. 1919년 그는 약 20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이탈리아 전투 조직이라는 새로운 운동체를 만들어냈죠. 무솔리니는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를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대신 나라는 선택받은 엘리트 계층에 의해 다스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는 군대식 엄격함이 사회 전반에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살아남으려면 주변 땅들을 정복해야 한다는 생존 공간 이론을 퍼뜨렸습니다. 그의 추종자들 대부분은 1차 대전 참전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검은 셔츠단이라 불리는 폭력 집단을 결성했습니다. 이 조직원들은 경찰의 제재도 받지 않은 채 거리에서 좌익 인사들과 시위대를 공공연히 습격했죠. 1921년 무솔리니는 자신의 운동을 국가 파시스트당이라는 정당으로 바꿔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극적인 순간은 1922년 10월에 일어났습니다. 약 3만 명의 검은 셔츠 단원들이 권력을 요구하며 로마로 행진한 것이죠. 당시 총리는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는데 이는 사실상 군부가 국가를 통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 국왕이 이를 거부했죠. 대신 그는 무솔리니에게 권력을 넘겨줬습니다. 국왕은 무솔리니가 나라의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을 잡자마자 무솔리니는 빠르게 행동했습니다. 파시스트 민병대를 공식 기구로 만들고 노동조합들을 무력화시켰으며 부유층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잇따라 통과시켰죠. 1923년에는 선거에서 25%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 압도적 의석을 주는 아체르보 법을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그의 연합은 1924년 선거에서 무려 66%의 득표율로 승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사회주의 정치인 지아코모 마테오티가 파시스트들의 선거 부정행위를 폭로하자 그는 납치되어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야당들이 항의 표시로 의회에서 집단 퇴장했죠. 하지만 무솔리니는 이 상황을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했습니다. 반대 세력이 스스로 물러나자 그는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며 이탈리아를 완전한 독재 국가로 바꿔 놓았습니다. 1925년부터 모든 민주적 제도가 해체되기 시작했죠. 이번엔 소련의 스탈린 이야기입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당시 스탈린은 이미 레닌의 곁에서 조용히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대 언론을 폐쇄하고 비밀 경찰 조직인 체카를 창설하며 저항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정부 폭력을 사용하려는 레닌의 정책들을 즉시 지지했죠. 스탈린은 제국 초기부터 다양한 민족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역할에서 그는 핀란드의 독립을 감독했고 소비에트가 소수민족 지역들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했죠. 러시아 내전 기간 동안 스탈린은 군사 지휘관으로 여러 전선에 파견되었습니다. 나중에 스탈린그라드로 개명된 차리친이라는 도시에서 그는 잔혹하게 행동했습니다. 명령을 무시하고 재판 없이 적으로 간주한 사람들을 처형했으며 식량 정책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마을들을 불태웠죠. 어떤 이들은 그를 강력한 지도자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레닌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그가 너무 잔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1922년 레닌은 스탈린에게 공산당 서기장이라는 평범해 보이는 직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은
이 역할을 활용해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핵심 자리에 배치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엄청난 숨은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레닌은 어느 순간 불안해졌습니다. 스탈린이 점점 권력을 쥐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내를 모욕한 일로 둘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레닌은 그가 위험하다고 느꼈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스탈린이 권력의 중심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레닌은 유언으로 알려진 마지막 문서에서 스탈린이 너무 잔혹하며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죠. 1924년 레닌이 사망한 후 스탈린은 자신을 레닌의 가장 충실한 제자로 포장했습니다. 그는 장례식을 주관하고 레닌의 사상에 대해 연설했으며 자신을 중심으로 한 개인 숭배를 구축하기 시작했죠. 그 무렵 레닌의 후계자로는 트로츠키가 가장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는 다른 당 지도자들과 손을 잡고 트로츠키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동맹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트로츠키를 몰아낸 뒤 스탈린은 이번엔 카메네프와 지노비에프를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가 끝날 무렵 그의 길을 막을 사람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스탈린의 충성파들이 정부와 공산당을 장악했습니다. 도시들이 그의 이름을 따서 개명되었고 그는 레닌의 사상을 자신의 이념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활용했죠. 아돌프 히틀러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 특별한 직업이나 교육 없이 뮌헨으로 돌아온 히틀러는 군대에 남아 정치단체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관찰만 하지 않고 참여했죠. 그는 곧 독일에서 유대인을 추방하는 것에 대한 글을 썼고 그의 연설 능력으로 당 지도부를 빠르게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창립자 중 한 명인 디트리히 에카르트와 교류했는데 에카르트는 그의 세계관 형성을 도우며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히틀러는 또한 당의 브랜딩 변화를 도왔는데 당명을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즉 나치당으로 바꾸고 지금은 악명 높은 하켄크로이츠 로고를 선택했죠. 1921년 무렵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독일의 가혹한 조건을 부과한 베르사유 조약을 공격하는 연설로 많은 군중을 모았습니다. 당내 갈등이 터지자 그는 그 기회를 잡아 자신이 의장이 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고 위협했죠. 당은 굴복했고 그 이후부터 히틀러는 당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당 모임을 보호하고 반대자들을 위협하기 위해 준군사 조직인 SA 또는 돌격대를 조직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의 성공에서 영감을 받았죠. 전환점은 대공황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독일 경제도 붕괴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실업자가 되었고 기존 정당들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죠. 나치는 이 위기를 활용해 일자리 창출, 국가 부흥,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복수를 약속했습니다. 1930년 나치는 독일 의회에서 두 번째로 큰 정당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선거에도 안정된 정부가 구성되지 않자 압박에 시달린 힌덴부르크는 1933년 2월 30일 망설이다가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시민의 자유를 정지하며 재판 없는 체포를 허용하는 국회의사당 화재 법령을 강행했습니다. 권력을 완전히 공고히 하기 위해 히틀러는 의회에서 수권법을 통과시켰죠. 이 법은 그가 법령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대부분의 반대 세력이 침묵하거나 체포되면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독일은 독재국가가 되었습니다. 곧 다른 모든 정당들이 금지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해산되었고 지도자들은 투옥되었죠. 나치는 이들을 단일한 국가 통제 조직으로 대체했습니다. 1934년 6월 히틀러는 장검의 밤을 감행하여 SA 지도부를 숙청하고 여러 정치적 적들을 죽였습니다. 그해 8월 힌덴부르크가 죽자 히틀러는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통합했습니다.
군대는 그에게 개인적으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히틀러는 독일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갖게 되었죠. 이번엔 중국의 마오쩌둥의 이야기입니다. 1927년 공산당과 국민당의 동맹이 깨지자 그는 군사 지도자 주더와 함께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농촌으로 들어가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마오와 주더는 게릴라전을 펼치며 농민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시 중심의 공산당 지도부는 이런 전략을 그저 임시방편쯤으로 여겼죠. 그래서 1930년 공산당은 노동자들의 반란을 고무하기 위해 마오에게 대도시 점령을 명령했습니다. 마오는 이것이 실수라고 믿었죠. 그래서 많은 병력을 잃은 후 명령을 어기고 농촌으로 돌아갔습니다. 1931년 공산주의자들은 마오쩌둥을 지도자로 하는 독자적 정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1934년 강력한 국민당 세력에게 패배한 후 마오쩌둥과 그의 군대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1년간 계속된 힘든 퇴각인 대장정을 시작했죠. 그런데 행진을 통해 마오는 더 많은 존경과 권력을 얻었습니다. 1935년 주니에서 열린 중요한 회의에서 그는 사실상 공산당의 비공식 지도자가 되었죠. 1937년 중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잠시 서로의 차이를 제쳐두고 일본에 맞서 싸우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일본과의 전쟁 중 마오는 게릴라 전술을 사용했고 애국주의적 저항과 토지 제공 약속을 결합하여 농촌 농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었죠. 동시에 그는 1942년과 1943년의 정풍운동 같은 캠페인을 통해 공산당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는데 이를 통해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마오쩌둥의 공산주의자들과 국민당 사이에 다시 내전이 일어났고 소련이 마오쩌둥에게 평화협정을 권고했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게릴라전에 능숙하고 수백만 중국 농촌 주민들의 지원을 받은 그의 군대는 계속 진격했습니다. 1949년 그들은 난징을 점령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베이징에 서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역사상 가장 극적인 권력 장악 중 하나였죠. 마지막으로 폴포트의 경우를 살펴보면 또 다른 패턴이 드러납니다. 1950년대 파리에서 공부하고 캄보디아로 돌아왔을 때 그 나라는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시아누크 왕자가 선거를 중단하고 의회를 폐쇄했으며 국가는 대규모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인한 내전에 휘말려 있었죠. 폴포트는 정글에서 베트남이 주도하는 반군들과 협력했습니다. 1953년 캄보디아가 독립을 획득한 후 베트남군은 철수하기로 했지만 폴포트는 남았습니다. 그는 합법적 정치를 통해 공산주의 운동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교사가 되어 비밀리에 지하 공산당 조직을 돕는 일을 했죠. 하지만 1955년 선거가 조작된 것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평화로운 변화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1968년 크메르 루주라 불린 폴포트의 운동이 본격적인 게릴라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규모가 작았지만 정부의 폭력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죠. 1970년 쿠데타로 시아누크가 권좌에서 물러나자 폴포트는 교활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망명 중인 국왕과 동맹을 맺어 대중적 지지를 얻었죠. 그 무렵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치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북베트남군이 캄보디아 국경 근처로 숨어들자 미국은 그 지역까지 폭격하기 시작했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캄보디아 민간인들이 희생됐다는 것입니다. 분노한 농민들은 점점 정부 대신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주를 지지하게 되었죠. 1975년 미국이 지원하던 론놀 정권이 무너지자 폴포트의 군대는 프놈펜을 점령했고 며칠 만에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도시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폭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실제 목표는 도시 생활을 파괴하고 자본주의를 없애며 완전한 통제권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독재자들의 권력 장악 과정은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모두 기존 체제의 혼란과 위기를 기회로 삼았고 폭력과 선전을 통해 반대파를 제거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제도를 장악해 나갔죠. 이런 역사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취약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